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미국으로 갑니다. 잇따른 보궐선거 패배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부정선거론을 꺼내들면서 연방정부가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이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짚어보겠습니다. 협상과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을 했지만 314명의 전쟁포로 교환에 합의하는 진전도 있었는데요. 종전 논의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인지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화당이 텍사스면 공화당의 텃밭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진 거죠? 네, 그 결과부터 맞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일 치러진 텍사스주 구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였죠.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이제 57%, 공화당 후보는 43%로 이제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구 선거구가요,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로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압도했던 곳입니다. 근데 불과 1년여 만에 대격변이 벌어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연방 하원 의석수는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4석, 공석 3석으로 재편이 되고요. 양당 간의 격차가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으로서는 2석만 더 내주면 되기 때문에 하원에 대한 이 장악력을 잃을 수가 있죠. 굉장히 좀 이탈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요. 공화당이 이 텍사스주에서 참패를 하면서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결과도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최근에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이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강경 진압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고 크리스티 노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올라오긴 했었지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액션 자체가 중요한 거였고 그런 영향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선거 연결되는 부분 이런 거 좀 이따 짚고 일단 텃밭에서 진 이유, 원인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이제 다분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 그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베네수엘라 침공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여론이 이제 급격하게 미국에서 안 좋아진 거죠. 네. 그동안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 가치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우리는 국익을 위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뭔가 안 좋더라도 미국이 이익을 얻는데라는 부분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텍사스를 이렇게 대충 뭐 미국의 한 주가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이제 대구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압승을 했다. 이 부분은 향후 다른 이제 공화당 텃밭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게 된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은 뉴욕시장 선거라든지 보면 여기 지금 텍사스 후보도 노조 출신이고 그런 경제적이고 서민 어떤 생활 안정 이런 데를 강조를 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매기고 이러면 미국이 더 잘 산다 그러고 우리가 뭐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더 힘든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상대편이 이제 마가 출신 그
공화당 후보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은 안 되고 뭐 공평성, 평등성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안 좋고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던 사람이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이런 것과 더불어 지금 이제 김영민 PD님 말씀하신 뭐 아이스의 그런 강력한 탄압이라는 게 이런 게 여기서 이번 선거에서 보면 특징이 공화당 지지자들에서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중도 이제 스윙 보터들이 또 많이 이제 민주당 지지로 선회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거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아이스 진압. 그러니까 이민 정책을 강하게 하는 거엔 찬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뭐 최근에 예를 들면 미네소타에서 막 5살짜리 아이를 체포해가지고 걔를 아버지랑 같이 텍사스 구금시설에 보냈다가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큰 이런 변화를 낳게 한 원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생은 바닥치고 예. 반이민 정책은 선 넘고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다. 그럼 지금 공화당 아까 송현수 기자가 말씀 주셨나요? 민주당 되게 고무돼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초상집입니까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텍사스 부지사도 당내 인사들한테 이제 정말로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고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선거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안에서 굉장히 지금 상황 이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식의 강경 기조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충성 지지층, 그러니까 마가층을 잃을 수 있다라는 강경파들이 여전히 있고 다른 쪽에서는 교수님 말씀대로 경제나 민생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부각해야지 이 유권자층에 어필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스탠스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번 선거는 나랑 상관없다. 라고 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왜 선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역 선거인 거야. 텍사스 주라는 지역의 선거인 거지 그 결과는 나하고는 관계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왜 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 등판했기 때문에 표심이 더 안 나왔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오, 그 그래요? 구선거구의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까지도 SNS로 엄청 지원 사격을 해줬어요. 근데 이 워낙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그 불호감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지원 사격에 더 오히려 표심을 안 나오겠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여론이 좋지 않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딱 텍사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되게 텃밭인데 거기서 진 것도 내 탓은 아니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지금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0년 이후에 트럼프가 선거의 황제였죠. 그래서 트럼프가 등판하면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공화당을 장악하게 된 이유도 트럼프만 오면 다 이기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 뭐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무슨 친박 연대 이런 것처럼 나는 트럼프랑 친해 이러면 대충 다 당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래됐는데 이번 텍사스 선거에서 가장 공화당에게 최근에 보궐선거나 특별선거에서 다 지면서 공화당 내 가장 큰 불안은 아마 이게 트럼프하고도 선거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중간 선거에는 아예 트럼프가 이제 이름이 없이 의원들만 뽑게 되니까 트럼프가 등판도 안 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도와줘도 소용이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텍사스처럼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안전한 곳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 나하고 상관없는 선거라고 했다면서요. 네. 근데 왜 부정선거로는 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는 이번에 보궐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터 트럼프가 5년 전 부정선거 관련해서 재조사해라라는 명령을 내린 건데 5년 전이라는 게 이제 대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대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이 주요 연방 선거를 국영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보수 성향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선거권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걸 대응해야 된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극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는 이게 역풍 맞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어떤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중간선거 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식 석상에서도 자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선거 보통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간선거에서는 보통 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탄핵을 맞을 수도 있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질 거니까 부정선거 프레임을 짜놓고 한마디로 이제 미리 선거판을 좀 더럽혀 놓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탁 선거용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법을 뻔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을 짜봐야 우린 다 알아라는 자세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효과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게 지금 이번 텍사스 선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텍사스 진영이라는 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가 그룹의 어떻게 보면 진원지? 센터. 센터 뭐 이런 곳인데 거기서 민주당이 지금 표를 얻었다? 이거는 미국의 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민주당의 가장 열성적인 선거 요원은 트럼프와 아이스다라는 말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세 분의 진단에 따르면 11월인가요? 중간 네. 선거가 이때 중간 선거의 선거는 반 트럼프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중간 선거 결과를 세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교수님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하원을 이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는 더 걱정되는 건 이렇게 몰리게 되면 중간 선거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요? 그럼 뭐 비상계엄이라도 내립니까? 그러니까 좀 뭐 최근에 이제 그 미네소타에서 트럼프가 이제 산발 물러나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선거는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또 상황이 나빠지면 무슨 수단 그러니까 그 전에 트럼프가 계속 선거를 굳이 해야 돼 뭐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뭐니? 그런 얘기 실제로 했어요. 나 지금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뭐 중간 선거 같은 우리 뭐 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측근들이 이제 또 그런 비슷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이래서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과연 선거를 할까라는 게 가장 가끔 걱정되긴 합니다. 트럼프를 보다 보면 그런 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애 같은 솔직함. 맞아요. 여기서 솔직한 건 결국 찬양은 아닌데 네네. 그런 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이거를 국영화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선거를 국영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만 미국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안 그게 되는 이제 거죠. 우리랑 연방제국을 네, 우리랑 완전히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거는 국가가 치르잖아요. 중앙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데 미국은 헌법상 그걸 국가 연방 정부가 선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 정부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부시하고 고어 저거 해가지고 뭐 네, 난리 네. 났을 때 투표 방식부터가 주마다 막 다르고 맞아요. 그렇게 돼 그때 있어요. 막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이거 트럼프가 사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한 15개 주 정도는 공화당이 선거를 관리해야 돼.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어. 또 하고 네. 정당이 선거 관리를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돼. 근데 그 15개 지역이 어딘지는 말을 안 했는데 아마 근데 그렇게 주장을 민주당 합니다. 우세 지역을 맞아요.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거를 국영화시켜야 돼. 이건 연방 정부가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이 발언도 지금 엄청난 파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면으로 헌법을 도전하는 거고 선거를 사유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로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헌법에 위반인 거 아니야라는 그건 간단히 연방제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선거를 국영화하자는 말은 사실상 이 연방 정부가 주 권한을 다 빼앗겠다는 거거든요. 그 빼앗고 연방 정부 걸로 만들자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문제고 두 번째는 당장 이게 현실이 되긴 어렵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을 뒤집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반복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방이 선거를 관리한다 그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일단 별로 과격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고 여기서 또 기시감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래 얼마나 이게 심각하면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 권한을 가져가려고 하겠어라는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연방정부가 주 선거에 더 깊게 개입하는 게 가능해지고 정당성도 확보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 같은 계엄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비상계엄 얘기한 건데 그게 실제로 하려던 건 아니다라는 게 안 먹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이제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반복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인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배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 주 정부의 권한을 뺏어간다? 이거는 정말 나라를 뺏기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기 뭐냐면 남북 전쟁을 벌인 나라.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실제 듣는 여파는 남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미네소타 상황에서도 트럼프가 내란법이라는 걸 입에 올렸어요. 그것도 미국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니 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뭐 전쟁이 난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내란법까지 들먹이느냐 미국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다라는 얘기들을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이 트럼프로 하여금 이제 11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를 극복하는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안보 이슈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뭐 테러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안보 이슈를 내세웠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뭔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평화주의자 같은 액션을 취해서 그동안 미국이 많은 안보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입장에서 유리한 안보 이슈가 하려면 미국이 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당하는 안보 이슈여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이 나서서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 해결해줘라는 이제 이란 사람들의 뭐 열망도 막 있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아 전쟁을 제발 내주세요라고 빌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란 사람들의 절박함들도 있고 그랬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세계 대통령의 힘을 갖고 있어라는 걸 과시하면서 미국인들을 다독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저희도 한번 다뤘는데 헤그세스 장관이 장교들 다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 전쟁이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의 전쟁과 내부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된다고 치고 중간 선거가 치러졌다고 쳐요. 그 결과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까요?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그건데. 네, 전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사실상 왜 또 무서운 얘기로? 네, 저는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그 여소야대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뭐 탄핵이 지난 임기처럼 탄핵이 되거나 파면도 어차피 이제 그때까지는 안 갔지만 그렇게 가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주 급격한 외교 노선의 전환은 물론 힘들겠죠. 그래도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분명히 지불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하고 레임덕이 오면 사실상 국가가 뭐 약해지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개인의 드라이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주변 국가한테 쉽게 말하면 좀 못되게 구는 거예요. 못되게 그래서 의견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은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한미동맹 틀 자체가 흔들리진 않겠지만 방위비 분담으로 다시 한번 한국을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뭐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로 우리 같이 가볼까 하다가 이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또 완전히 노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지금도 히토류 가지고 한국한테 너희들 중재자 역할 제대로 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그때는 훨씬 더 강하게 한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곤란해질 수 있겠죠. 지금보다.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면 탄핵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가 냈던 여러 가지 명령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제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부를 부결시켜 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일단 탄핵 같은 경우는
하원은 아마 상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원은 아직은 좀 힘들 것 같다고 보거든요.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2명을 뽑는 거예요. 하원은 그렇죠. 이제 주마다 인구 비례로 뽑고 그렇죠. 그래서 주마다 2명을 뽑다 보니까 공화당이 더 지지를 받는 주가 다수기 때문에 상원은 좀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탄핵은 그러면 이제 제일 안 좋은 경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예, 파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회의 그런 반발이 이런 우리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이제 나라가 위험해지고 의회가 발목을 잡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탄핵을 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됩니다. 뭐 일견에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게 견제와 균형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정치의 불안정성이 그렇죠. 극대화되어 버리는. 네. 그래서 정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어쨌든 힘들어할 사람들은 미국인들인 거거든요.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물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됐던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만든다? 그럼 영원히 공화당에게 낙인이 찍힐 판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트럼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이제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들불처럼 시기. 번져 나가고 있어서 희망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GB타임즈 하면서 트럼프의 미국을 가장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왜 남의 나라의 얘기를 이렇게 우리나라 걱정하듯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할 그 때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한테 워낙 엄청 많이 오니까. 워낙 영향이 크니까 안 다룰 수가 없다 이 말씀드리면서 미국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유희 교수, 김명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 회담이 재개가 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된 걸까요? 네, 일단 이번 3자 회담이 재개가 되면서 포로 교환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이제 포로가 교환이 됐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서 157명의 이제 포로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그 북한군 포로 2명도 이 교환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이제 차후에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실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영토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철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분쟁을 동결하자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말 그대로 시작이자 끝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영토 문제가 너무 끝나지 않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차라리 이걸 주고 끝내자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요새는 나오고 있다고 해요. 돈바스 지역을? 네. 그래서 지난 4일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40%가 미국, 유럽의 안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돈바스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2022년 5월 그러니까 전쟁이 2022년 2월에 시작했으니까 그 직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절대 땅 못 내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더 싸우지 말고 끝내자라는 게 사실은 이걸 나라를 그냥 포기하고 버리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신 중요한 건 돈바스를 다 넘겨주려거든 완전한 서방의 안전 보장을 가지고 와라라는 게 전제 조건이죠. 근데 지금 서방의 완전한 안전 보장이라는 게 나토 가입 아닙니까? 나토 가입은 사실상 근데 포기했다고 근데 봐야죠. 아니 설령 가입하더라도 지금 뭐 유럽하고 미국 관계 보면 그 안전 보장책이 되지도 않을 것 같던데 보니까. 가입해도 이제 뭐 그린란드 사태를 그렇죠. 봤듯이 위험한 건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그나저나 지금 그 북한군 포로 2명 문제로 우리 송현석 기자가 김영미 대표한테 넘겼는데 뭔가 고급 정보가 있으니까 넘긴 거겠죠? 이번에 이제 포함은 되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을 했는데 명단이랑 근데 포함이 안 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여기서 포함되면 북한으로 송환이 되는 북한으로 거죠. 송환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북한이 파병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때는 이 포로들이 이제 전쟁 포로 지위도 얻기 좀 힘든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쟁 포로라는 지위를 얻어서 그나마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의 지위를 얻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표현하는 건 제네바 협약에 어느 정도 거기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턱걸이 시계라도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진짜 열심히 확인했거든요. 그랬더니 포함이 안 돼서 정말 안심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아부다비에서 이제 3자 회담이 저는 굉장히 이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떤 회담에도 배석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입장이 컸기 때문에 쟤네랑 어깨를 나란히 회담을 한다는 거는 러시아 체면상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의 중재로 이제 3자 회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만난 거예요. 이제 4년 동안 전쟁하면서 처음 만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안보 실무 회담이 된다는 거는 진짜 지금부터는 뭔가 종전의 기미가 보이는구나라고 처음으로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아무리 트럼프와 푸틴이 종전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배석이 안 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바스 지역은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우리로 치면 경상도 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 경상도와 쉽게 말해 강원도의 일부가 지금 넘어간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송현석 기자가 전해준 거고 이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론이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 뭐 그런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돈바스 그냥 포기할까 우리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이런 3자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3자 회담이 있는 동안에도 러시아가 정말 총공세를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날씨가 몇 년 사이에 가장 혹독한 날씨,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영하 26도, 그럼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난방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올해 들어서 가장 대규모 공격이 이 3자 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바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시에 이 러시아가 하룻밤새 한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다 포함해서 한 570여 발을 쐈어요. 근데 이렇게 570여 발을 쏘면서 한 5천억 원을 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정말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너무 지쳐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돈바스 그냥 떼주고 빨리 도장 찍자라는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그게 러시아가 원했던 거고요. 그 수도 키이우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농담이긴 하지만 미사일 패키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드론 막 이런 애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겪으면 사람들이 돈바스 떼줘야겠다라고 혼잣말을 이렇게 하는 걸 듣고서 이거 되게 무서운 거구나. 미사일을 쏜다는 건 뭔가를 폭격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심리전도 꽤 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고 이들이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난방과 전기, 에너지 시설인 거예요. 아예 타겟을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난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영하 20도인데 전력이 다 끊기니까 고통이 극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키이우에서도 1,200개 이상 고층 건물의 난방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6개 이상 도시들이 그런 전력이나 난방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돼서 주민들이 고립되고 그 정부에서 이제 너무 추우니까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 사람들 수용이 감당이 안 되고
지하철역 이런 데서 애들 학교를 열고 그런 지금 사실은 아주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회담을 시작하려는 저는 좀 나쁜 의도라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보더라도 이제 그 휴전 회담이 시작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철의 삼각지에서 전투가 더 치열해지는 네. 것처럼 네. 그 맥락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에도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은 계절인데 왜냐하면 진창지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진격이 안 되니까 탱크나 이런 게 겨울에 이제 주로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전투를 벌일 계절적 환경이 조성이 된 이 측면도 있는 겁니까? 조성이 되어는 있는데 일단은 아까 그 민간인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 추워서. 근데 제가 재작년부터 우크라이나 가면 동상이 걸리고 동상이 도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춥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상이 걸리니까 그게 이제 살이 노출된 데가 다 동상이 여파가 많다 보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걸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본인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한 행위 자체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갈 때 그 우리는 핫팩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나눠주고 왔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냐고 처음에 하다가 지금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핫팩 좀 보내달라고. 근데 실제 지금 그것만 있어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에서 고통받지 않을 것 같은데 실내 온도가 영하 8도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얼어요.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비싼 부동산 중에 하나는 통창의 고층 아파트 여기가 제일 쥐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반지하 같은 데로 가려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그 아파트 부동산 가격 중에 저번에 그 반지하가 말씀하셨어. 제일 비싸다고. 예, 왜냐하면 추위에서도 많이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반지하다라고 최근에 얘기를 혹시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현지하고 좀 연락 취해 보신 적 있었어요? 거의 매일 이제 연락을 하죠. 근데 뭐 말만 하면 춥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저도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것도 그거고 이 에너지 시설이 끊기니까 인터넷이 안 될 때도 또 막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잠깐 불편하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추우니까 온라인 수업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와봐야 학교가 너무 추우니까 어린 아이들이 올 수가 없으니 온라인 수업을 해라. 근데 이 수업권마저 제한을 하는 게 제가 좀 많이 불쾌했던 건데,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이거보다 더 극한 상황으로 민간인을 몰아가야 본인들이 승기를 잡고 회담에 유리하다. 되게 비인간적인 그 회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아무튼 그러면 종전 협상으로 돌아가서 세 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전망은 어떠세요? 뭔가 조금씩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결정적인 그러니까 영토 문제가 해결이 일단 안 돼서 이게 이제 언제 될지, 그러니까 그 전과는 아까 지금 김영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담 자체 성격이 많이 변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실무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양쪽 다 회담 결과가 뭐 진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이고 좋았다는 이야기들은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건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나토 그 사무총장 리터가 그 평화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 의지의 연합이라고 하는 유럽의 국가들의 군대를 우크라이나에게 보내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또 이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미국 주도로 그 협상안이 마련되고 여기에서 자기들의 역할이 없다는 데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그런 안전보장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면 우리가 의제연합의 국가들이 그 이제 평화회담 이후에는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공식적으로 처음 이야기를 한 건데, 러시아는 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길길이 뛰고 있죠. 이거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모든 서방 군대는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김영미 대표는 약간 좀 감이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러시아 일종의 양보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포로 송환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말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레이트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이 대신 러시아와 협상을 해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것조차도 뭐 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누가 남의 나라 협상을 뭐 이렇게 내 나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제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것만도 굉장히 이게 발전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 진짜 종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처음으로 제가 가진 거예요. 우크라이나 취재 4년 만에. 송 기자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전쟁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가장 절망적인 부분은 이 모든 게 트럼프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게 사실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대1로 이게 붙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너무 감사하지만 향후에 그러면은 양 두 국가만 만나서 종전을 협의를 사인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중간에서 분명히 어떤 식의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 전 세계에서 미국 하나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는 게 좀 답답한. 그 말씀하셨으니까 미국이 맨입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맨입은 아니죠. 그러니까 뭘 가져가려고 할까요, 미국은? 1번 히토류. 그렇죠. 그죠? 예, 예. 광물 협정이 가장 클 거고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좀 단순화해서 그래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래 돈바스 니네 가져. 그러면 바로 급물상 타서 도장 찍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더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로 치면 강원도 다 주고 지금 경상도에서 충청도 일부까지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드네프로라고 해서 돈바스 위쪽에 있는 주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지금 계속 교전을 계속 치고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포프로브스키라고 해가지고 올해 정말 치열한 지금도 사람을 계속 갈아넣고 있다고 표현하는 지금 그 전선이 정말 지금 전투가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달라 이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경상도도 내주게 생겼는데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다 내달라고 그러면 아 이거 정말 못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이 거기 있고 실향- 집문서가 실향민되는 있고 거죠, 뭐. 건물도 있고 밭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러시아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뺏기는 게 아니라 생계 터전이 날아가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제나 저제나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피난민 생활을 수도 키이우에서 지금 전기 끊겨도 막 이렇게 버티는데 돌아갈 데가 없어진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반발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우크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지겨워서 뭘 줘도 그냥 주고 끝내고 좀 우리도 미사일 없이 살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러우 전쟁을 다루면서 그동안 이제 별로 안 다룬 게 하나가 있는데 궁금한 게 러시아 국민들이 있잖아요. 네. 러시아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이 만 4년의 전쟁을 이끌어오면서 사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썼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국민들 세금 주머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쓰면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는 뭐 서방 국가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자국 뭔가 그 매체들 아니 그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의 국간이 사실상 마르고 있어요. 전쟁 자금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차출돼서 나가는 동원돼서 나가는 그 병사들도 더 많아져야 하는 상황. 그리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경제난에 또 시달려야 되는 상황들이 겹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쟁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우크라이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러시아 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푸틴이 그 일종의 나쁜 말로 가스라이팅을 잘했다고 보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 여론은 물론 전쟁 반대하는 사람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지만 푸틴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들을 제어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 자체는 사실 이전하고 크게 달라졌다고 보이진 달라진 건 않습니다. 없다. 네. 그럼 뭐 경제 성장도 상당히 높다면서요, 전쟁. 왜냐하면 석유랑 가스를 뭐 어쨌든 싼 값에 인도나 뭐 중국이나 베네수엘라에 많이 팔아왔으니까요. 근데 이 수입이 지금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요? 네, 전년 대비 50% 정도 줄었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여기서 뭔가 회복을 못한다면 정쟁 자금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푸틴의 친구 국가들이 좀 많이 지금 타격을 받은 게 어렵죠. 베네수엘라 침공당했죠. 이란 지금 위기죠. 북한 뭐 약간 뭐 그렇게 돈 뭐 많이 도와줄 것 같지 않죠. 네. 가난한 나라니까. 지금 푸틴 정부는 사실 향후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하고도 이제 약간의 이제 앞으로는 이제 관계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천문학적인 그 돈을 쓰고 나서 전쟁이 끝났을 때 오히려 러시아 국민들이 그때 가스라이팅이 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전쟁도 끝나고 근데 왜 우리 계속 더 못 살아지는 거야? 라는 그렇죠.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한창일 때는 사실 이 공국주의도 같은 방식인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잘 안 풀려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풀리거든요. 그때 가서 난리가 날 수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추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제 그 군병력을 그 파병한 대가로 크게 두 가지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는 군사 기술, 첨단 군사 기술. 뭐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공개했던 핵 잠수함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이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또 한 가지가 민생 지원이었거든요. 러시아로부터의 민생 지원. 근데 지금 뭐 두 분의 말씀드리면 러시아 입장에서 내 코가 석자라는 거잖아요. 네. 민생 지원할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그러니까 건가요? 코로나 끝나고도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대요. 뭔가 러시아에서 원조 물자가 올 것이다. 근데 북한에서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저는 러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그쪽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들으면 러시아는 절대 한국 포기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도 포기 안 하고 한국도 포기 안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는 이 종전 후 재건 사업에 한국은 굉장히 큰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이들과 뭔가 수틀리는 뭐 이런 일은 절대 안 만들 것이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은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러시아와의 관계는 새로 세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땡땡파이고 땡땡라면은 러시아의 국민 음식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죠? 거기다 마요네즈 뿌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 그런 푸틴 이후에 민족주의적인 그 감정이 엄청나게 고양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의미도 사실은 러시아가 원래 영토를 수복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 구조 자체를 군수 산업 위주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이제 소외되었던 많은 계층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고 경제 성장도 계속 되니까 지지율이 높았는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이제 균열이 좀 감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평화 회담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지율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지금 66%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도 그 여전히 전쟁에 대해서 지지하고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내부에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되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비슷한 결일 수도 있는 게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중에 한 명이 윈스턴 처칠인데 그렇죠.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선거에서 그냥 그렇죠. 패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통제에서 종전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구도가 다시 짜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서 푸틴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아니 푸틴만한 대통령이 어딨어. 스탈린 이후에 최고의 러시아 리더십이야라는 부분들은 다들 이렇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푸틴의 강한 정권이 러시아. 존속이 되느냐 마냐를 떠나서 이제 민생 문제가 전면적으로 이제 국내 문제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라브 사람들이 자존심이 엄청 세고 자기가 세 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반면
너무 순박해서 또 일을 막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자존심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강한 러시아로 구축된 지금의 구도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러시아 분이 저한테 이제 농담을 하기를 아니 뭐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 벽난로 떼고 겨우 감자나 구워 먹으면서 푸틴 대통령 강한 걸 막 자랑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해가지고 현상을 되게 잘 표현했구나라고 얘기를 그건 어떤 했거든요. 익명의 러시아 국민의 말이 인용입니다. 네, 인용이에요. 그래. 근데 뭐 푸틴 대통령 스스로가 한겨울에 위통복구 물에 들어가서 곰 타고. 그러니까. 곰 타고. 그러니까. 아 그런 근데 모습 그거는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그러신데요. 카메라 그래요? 꺼지면 평소에는 안 그래요? 푸틴 대통령이 생각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체구가 작은 편이에요. 제가 그 참고로 사람들은. 저희 집이 좀 낡아갖고 제가 새벽에 나온 새벽에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한겨울에 냉수 마찰을 자주 하고 나오는데 제가 생긴 것보다는 깔끔한 사람이라 아침에 나오기 전에 꼭 샤워를 해야 되는데 냉수 마찰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거든요. 건강이 좋아요. 근데 그렇게 건강에 진짜 좋아. 말씀하시면 화보집을 좀 찍으시는 영하 30도에 건강에 좋다 냉수 마찰을 해라. 지금 온수 안 나오거든요. 우크라이나. 그러면 되게 화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부터도 이제 우크라이나 취재 가서 만약에 이렇게 찬물로 냉수 마찰하면 좋대. 뭐 이거 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근데 제가 겪은 건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전 협상이 어때 하루라도 좀 빨리 타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500명 이상 전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1000명 이상이 전사해요. 하루만. 그러니까 1500명이 죽는데 하루라도 땡겨야 그러니까. 덜 죽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걸 오늘의 결론으로 삼으면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